출석 날짜를 놓고 보름 동안 검찰과 기싸움을 벌여온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앞서 보신 것처럼 오늘 오전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이 대표가 단식을 시작한 지 열흘째인데 이 조사는 제대로 진행될지도 궁금합니다. 이런 가운데 당정은 가짜 뉴스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치권 소식 전문가들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송국건 정치평론가, 설주환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제 바로 보시겠습니다. 네.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된 혐의를 받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이 대표는 권력은 잠시일 뿐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날선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화무 11홍이라 했습니다.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권은 반드시 심판받았다는 것이 역사이고 그리고 진리입니다. 정치 검찰을 악용해서 조작과 공작을 하더라도 잠시 숨기고 왜곡할 수는 있겠지만 진실을 영원히 가둘 수는 없습니다. 네, 저렇게 입장문을 가지고 와서 읽었고 막상 사건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들어갔습니다. 일단 이 입장문 내용부터 보면 정치적 수사다 뭐 이런 주장을 계속 뭐 똑같이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 개인 비리 의혹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진짜 어이가 너무 없는데요. 세상에 예를 들어서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살인의 혐의를 받고 있는 자가 오히려 나는 살인하지 않았다. 이거 검찰이 조작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국민들께서 그 사람 봐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재명 대표의 이 그 혐의는요. 이미 과거에 다 성남시장 시절 경기도지사 시절에 있었던 거 지금 수사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러면 수사를 조용히 잘 받아야지 그거를 갖다가 계속 검찰이 조작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살다 수사받지 않으려고 단식하는 분 보셨습니까? 보통에 만약에 일반적인 사람들이 저런 행동을 하면 강간의 혐의, 살인의 혐의 뭐 이런 혐의를 받는 자범들이 아유 나 조사 안 받는다고 단식한다고 하면 곧바로 구속합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 구속이 안 되는 이유는 국회의원의 특권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구속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걸 빨리 끝내려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제발 국민들 생각해서 이번에는 그 판사 앞으로 이재명 대표가 갈 수 있도록 그 체포 동의서에 다 제발 가결 좀 시켜주십시오. 일단 수사를 안 받는다고 얘기한 적은 뭐 없었고 출석 날짜에 대한 좀 줄다리기가 있었고요. 또 살인, 강간 요거에 대한 좀 비유는 조금 뭐 네. 자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회 변호사님, 자 민주당에서 이번에 이재명 대표 출석하기 전에 SNS를 통해서 시간 날짜 공지를 했죠. 네네. 그래서 지지자들이 좀 몰렸는데 이 민주당의 분위기 그리고 이 대표 건강 상태가 좀 궁금합니다. 네, 뭐 건강 상태는 그 방금 화면에서도 보셨다시피 10일 정도 해서 조금 말씀도 조금 느려지는 것 같고요. 톤도 좀 낮아지신 것 같고 네. 네. 조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힘이 이렇게 없어 보이는 네, 것은 그래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저도 뭐 제가 집이 그쪽이라 수원 쪽이라서 아침에 수원지검 앞에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갔다 왔습니다만은 네. 지지자들이 아침 일찍부터 열심히 오시고 또 비난하시는 분들도 역시 아침 일찍부터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좀 열띤 어떤 좀 현장이라고 좀 보였는데 어찌 되었든 간에 민주당에서는 이러한 그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진짜 거의 1년, 2년에 걸친 수사들로 인해서 조금 과도한 어떤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어떤 항의하는 뜻에서 저는 오늘 현역 의원들도 갔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그래도 이재명 대표가 그 10일 동안 단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힘든 과정에 있겠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저는 본인이 뭐 중도에 그냥 조사를 신체적인 변화로 어떤 몸이 힘들다는 이유만으로 뭐 조사를 회피하거나 그러지는 네. 않을 것이라 봅니다. 네. 네, 그런데 수원지검에 일단 출석해서 곧장 15층 조사실로 향했고 진술서 지금까지 8쪽 정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오전 조사를 마치고 점심없이 또 휴식을 취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단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오늘이 열흘째인데 단식 열흘째인데 조금 전에 보시다시피 조금 그 초췌해지기는 했지만은 어쨌든 좀 조사를 못 받을 정도는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실제로 그 전에 한교안 대표나 김성태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8일째에 그 앰뷸런스에 실려서 병원으로 갔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상당히 그렇게 크게 조사를 받는데 불편하지는 않겠다 싶은데 네. 정성호 의원이 그 진명기의 자장이라고 불리죠. 아마 이번에 열흘째 검찰에 가면은 누워서 진술서로 가름하겠다 이렇게 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오늘도 진술서를 8장을 냈는데 1, 2, 3, 4차 때는 진술서로 가름하겠다는 발언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지금 오전 조사 결과 취재 기자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비교적 본인 입장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진술서를 가름한다는 말도 하지만은 그 질문 사안에 따라서는 본인 입장도 이야기한다는데 이건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나는 이번이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하기 전에 마지막 소환입니다. 거의 마지막 소환이죠. 2차 구속영장 청구하기 전에. 그러니까 본인의 이 혐의에 대해서 소명을 이제 적극적으로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나왔던 어떤 뭐 백현동이나 대장동 이런 것 전부 성남시장 시절의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최종 결정권자가 본인이기 때문에 본인이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이 어떤 혐의가 더 확인되는 게 있어서 지금까지는 진술서를 가름한다고 했는데 이건 경기도지사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그 대구 송검은. 그리고 본인이 직접 최종 결정권자나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인과 어떻게 보면 관련이 없는 쪽에서 이루어졌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계속 그 진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정명 의원님, 이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조사를 놓고서 이제 민폐 조사다. 그리고 이 정치 탄압이라는 반복된 주장에 국민이 절망한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사실은 그 이재명 대표는 말로는 자기가 그 수사를 피하지 않는다, 수사를 받겠다, 뭐 검찰에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지금 단식하면 사실은 단식 자체라는 거는 수사를 거부하는 거예요. 단식하는 사람을 어떻게 조사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사실 오늘 이재명 대표가 나간다고 하지만 뭐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의 검찰이 그럼 나오라고 한 거는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하든 안 하든 검찰청에 나와서 조사받을 때 진술서로 거의 대부분 가름하고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 할 때만 말하는 그런 방식으로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도 출석하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아까 화무 11홍을 얘기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또 공격하잖아요. 뭐 권력이 잠깐이라고. 근데 이상하게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는 그 발언이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미래를 자기 미래를 얘기하는 것처럼 자꾸 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야당 대표지만 대표가 영원하겠습니까? 국회의원에 있지만 국회의원 영원하겠습니까? 영원하지 않는다는 그런 걸 스스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냥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 대표는 오늘 오전에도 SNS에 올렸어요. 윤석열 정권이 국회를 무시하고 상권 분립은 실종됐고 또 검찰이 사유화됐다 이런 비판까지 했는데 일단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긴 힘들 것이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신지 또 검찰 사유화됐다? 이것도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사실 그 화면으로만 봐도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건강 상태가 악화돼 보이는 모습들은 보입니다. 보이죠. 훨씬 얼굴이 수척해진 상황이고요. 그러나 또 아까 송 평론가님이 말씀 주셨지만 조사 자체가 어려울 정도의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지금 검찰로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면서 또 조사는 진행이 되고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가 오늘 SNS를 통해서도 밝힌 바가 있고 또 본인의 육성으로도 얘기했지만 계속해서 이제 검찰이 사유화됐다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사실 이거는 단식 투쟁을 하고 있는 본인의 상황과도 연결된 발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1년 반이 지났지만 야당 대표를 만나지 않고 있는 것은 엄연한 또 현실이거든요. 그럼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과연 이 정부가 야당을 협치의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는지조차가 좀 의심스럽다라는 또 의견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로서는 야당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국회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정적 제거,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라는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검찰이라는 그런 권력을 동원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또 민주당의 또 입장이기 때문에요.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지금 계속해서 발언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겠습니다. 송 의원님, 이 대표 이번에 출석이 5번째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대북 송금 관련한 이제 수사를 받게 되는데
엊그제죠.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자기의 입장을 이제 한번 번복을 했어요. 이번 조사와 어떤 좀 영향이 있을지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화영 그 부지사가 계속 입장을 번복을 하고 있는 이유가 이게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인지 아니면은 일종의 이재명 대표 쪽의 그 해유, 뭐 사법방해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 핵심 관건이 되는데 제일 처음에는 이화영 그 전 부지사가 다 부인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대북 송금 김성태 씨가 이재명 지사의 그 방북을 위해서 대북 송금을 했다, 300만 달러를 했다, 또 스마트팜 비용 경기도가 내야 될 걸 500만 달러를 냈다. 이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를 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했는데. 김성태 씨가 이것을 시인을 하고 나서부터 본인이 또 어떤 체념 상태에서 그것을 보고를 했고 그 이재명 지사도 알고 있었다 이렇게 번복을 했습니다. 네. 번복을 해서 그 이후에 아시다시피 이 부인이 그 법정에서 정신 차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네. 또 그 변호사들을 계속 바뀌었죠. 변호사들을 바뀐 과정에서 한 번 또 본인이 자백한 것을 번복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변호사를 선임하고 바꾸는 과정에서 계속 본인의 입장은 똑같아.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알고 있었다 이렇게 하다가 이재명 지사가 오늘 검찰에 소환되기 이틀 전에 또 입장문을 낸 거예요. 네. 다시 번복을 하는. 그래서 이재명 지사와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리는 그 입장문을 냈는데 이것이 그 시점상으로 보면은 오늘 검찰 소환 마지막 소환 그 영장 청구 앞서 마지막 소환을 앞둔 그 이틀 전에 핵심적인 증언을 하고 있는 이화영 부지사가 다시 입장을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하게 바꿨다. 이게 과연 그 어떤 다른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싶은데 네. 그 가장 핵심적인 것이 만약에 본인이 진술을 바꾸면 법정에 가서 바꾸면 되죠. 그렇죠. 법정에 가서 바꾸면 되는데 이걸 외부에 편지 형식으로 옥중 편지 형식으로 내보내서 그걸 다 알린단 말입니다. 네. 알리는 거 이것이 뭔가 정치적인 의도가 좀 있지 않나 그렇게 싶은 거죠. 먼저 검찰은 지금 이 전 부지사의 진술만으로도 범죄 혐의를 단정하지 않고 있고 수많은 또 증거를 확보하면서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인데요. 그런데 지금 이화영 측 변호사가 민주당 소속 변호인으로 지금 전해지는데 이게 좀 입장 번복에도 영향을 줬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선임된 변호사는 이제 현직 도의원이죠. 민주당 소속의 도의원이고 예. 변호사이기도 하시고요. 저도 예전에 그 관련 사건으로 이렇게 같이 뭐 통화를 몇 번 하고 보기도 했었는데요. 예. 이분이 영향을 줄 정도의 그런 뭐 물리적인 시간을 같이 했다거나 이러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보입니다. 뭐 그분이 뭐 이 사건을 처음부터 같이 해서 주된 메인으로 했던 사건도 아니고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 변호사가 최근에 선임이 돼서 어떤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오히려 지금 이분이 하시는 말이나 이런 걸 보면 이화영 전 부지사의 배우자의 입장과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밖에서 선임한 것도 배우자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배우자의 어떤 의중이 많이 전달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듭니다. 그 보통 이화영 피고인이 원하는 그 변호인을 그 부인이 그만두게 했잖아요. 네. 못 살게 굴어가지고 사실은. 예. 그런데 피고인이 과연 원하는 변호인이 지금의 변호인일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경기도 의원을 민주당 경기도 의원이에요, 지금. 네.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변호인으로 왔어요. 그럼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영역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일단 딱 보이잖아요. 그다음에 이 사람을 선임한 게 지금 알려진 바로는 이화영 피고인의 부인이에요. 그 법정에서 소란 피웠던 그분. 예. 그러면 결국은 이화영의 뜻이 아니고 이화영 부인의 뜻에 의해서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영역 안에 있는 사람이니까 민주당의 뜻에 의해서 임명된 사람이 아니냐, 선임된 사람 아니냐라는 생각을 지금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옥중 편지로 이 진술을 번복한 게 과연 이화영 피고인의 의사일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제가 제안을 하면 어차피 판사, 검사들이 다 재판을 하고 있으니까 법정에 그 증언 선서를 해서 증언대에 세워야 됩니다. 이화영 피고인. 그래갖고 그것을 위증인지 아닌지 가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평론가님은 이게 핵심이 그 이재명 대표가 알고 있었는지 몰랐는지 그게 지금 핵심이거든요. 예. 이재명 대표 연결고리인데 그런데 새로 이 선임돼서 들어간 변호인이 이 김강민 변호사죠. 김강민 변호사인데 김강민 변호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 소속 경기도의원일 뿐만 아니고 지난번 대선 때 이재명 캠프 그 외곽 조직이 큰 게 있었어요. 네. 민주평화광장이라고 했었는데 그 민주평화광장의 부천 지역 공동 대표를 맡았던 인물이에요. 네. 그런데 이재명 대선 후보 캠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캠프에 있었던 사람이
지금 이하영 그 전 부지사의 변호인을 맡으면서 그 맡고 나서 이렇게 입장이 다시 바뀌었다는 것은 이재명 대표와의 연결고리를 다시 끊었다는 것은 충분히 이재명 전 대표 캠프에 있었던 이 사람이 변호인으로 가고 나서 그런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네. 뭐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장 변호사님, 예. 네. 사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 이제는 아직까지는 다 의혹이나 의심의 단계인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변호인이 어떻게 피고인에게 영향을 미쳐서 피고인의 진술이 바뀌었다, 뭐 이런 부분은 정말 추측의 영역인 것 같고요. 일단 일반적으로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은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또 하는 것이고, 또 피고인이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나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또 변호인이 협조해가는 그런 또 법률적인 조력을 해주는 관계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뭐 그 변호인이 뭐 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에 뭐 이재명 대표의 이익을 위할 것이다라고 보기에는 지금으로선 근거는 좀 부족해 보입니다. 다만 이화영 전 부지사가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어떤 진술을 하게 될지, 그 재판장이 묻는 질문에 어떤 말을 하게 될지,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 영장 청구 시기도 이제 궁금해지는데 설 변호사님 여쭤볼게요. 이 검찰이 이제 백현동 의혹과 이번에 대북 송금 사건을 함께 묶어서 영장을 청구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시기가 또 이제 중요한데 어떻게 좀 관측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사건이거나 예. 아니면 이재명 대표의 그러니까 평상시의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보통 저는 같으면 월요일 날 청구를 할 거라고 봐요. 오늘 월요일이요? 끝나면. 그런데 저는 지금 단식이라는 변수 때문에 네. 과연 영장 청구를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청구를 해야 된다면 지금 21일하고 25일이 본회의가 잡혀있기 때문에 그때로부터 아마 좀 표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해야 된다고는 보지만은 저는 지금으로서는 이 단식이 끝나지 않는 상황에서 영장 청구까지 검찰이 하는 것은 뭐 정무적인 판단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아마 검찰로서도 상당히 고민이 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일단, 검찰은 정치적인 고려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냥 어차피 오늘 또 조사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음 주 중에 구속영장 청구를 하고 또 그다음에 체포동의서를 가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지금 정치적인 어떤 거에 의해서 영향받으면 검찰이 아니죠. 네, 그런데 9월 정기국회 본회의는 21일과 25일로 잡혀 있는데요. 영장이 청구되는 날짜에 따라서 지금 21일이나 25일에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민주당 지도부는 지금 좀 신경이 어떨까요?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뭐 지도부가 뭐 공식적으로 뭐 내용들을 공개하거나 한 적은 없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입장을 알기는 어려운데요. 그래도 일단 오늘 야당 대표가 다시 이재명 대표가 소환 조사를 받는 상황이고, 다음 주에는 구속영장이 청구가 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도부도 고민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21일이나 25일에 체포동의안 표결이 가능한 상황이고, 그렇다면 추석 연휴 전에 체포동의안이 또 표결에 붙여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당연히 민주당 지도부로서는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텐데요. 다만 이것이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뭐 당론으로 정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 실익이 없다, 이런 의견들도 있기 때문에 당론으로 정할 것인지 아니면 이 표결 자체에 대해서 부당한 영장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은 듭니다. 네. 이재명 대표 검찰 조사 주제 관련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치권의 뇌관이 된 허위 인터뷰 의혹 짚어보겠습니다. 대선을 사흘 앞두고 김만배 씨의 인터뷰를 보도해 지금의 논란을 낳은 뉴스타파에서 지난 7일 녹음 파일과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먼저 3월에 보도된 편집본과 공개된 원본 파일을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커피 한 잔 주면서 너는 얘기 다 들었어. 그렇지 가 인마 이러면서 보내드래. 윤석열이가 네가 조우영이야 이러면서. 윤석열한테서 윤석열이가 보냈단 말이야? 그럼 그 커피 뭐 하면서 뭐 몇 가지를 하더니 보내주더래. 그래서 사건이 없어졌어. 조우영은 가가지고 박하고 커피 한잔 마시고 온 거야? 아니면 윤석열하고 마시고 온 거야? 아니 혼자 거기서 타주니까 직원들이 차 한 잔 어떻게 마시겠어. 갖다 놨는데 못 마시고 나온 거지. 네, 저희가 하나하나 짚어볼 텐데 지금 이걸 들어보면 원본 녹음 파일에 있는 김만배 씨가 조 씨에게 커피를 타준 사람은 검사가 아닌 직원이라고 한 대목이 공개된 거거든요. 뉴스타파 애초 처음 보도에는 없었던 내용이에요. 이것 때문에 지금 짜집기다 뭐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대선 사흘 전에 보도할 때는 저 말은 없었고 맞아요. 주어를 바꿔버린 거예요. 두 가지 측면에서 주어를 바꿨는데 예. 하나는 이제 커피라는 프레임을 걸었지 않습니까? 커피라는 게 이 귀에 쏙쏙 들어오기 때문에 윤석열 커피 프레임을 건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그 당시 후보가 윤석열 그 검사가 이 커피를 타줬다. 처음에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러니까는 그 윤석열이 커피를 타주면서 너가 뭐 조우영이야 그러면서 사건을 끝내버렸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커피를 타준 사람도 윤석열 검사, 그리고 사건을 끝낸 사람도 윤석열 검사. 이렇게 처음에는 김만배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신학림 씨가 계속 물어보니까 뒷부분에 가서는 아니야, 커피를 타준 사람은 검찰 직원이고 그다음에 끝낸 사람은 박모 검사야. 수사를 끝낸 사람 박모 검사 이렇게 바꿨거든요. 그런데 뉴스타파에서는 뒷부분을 떼내버리고 앞부분에 윤석열을 쭉 하다가 그 다음에 끝냈단 말이야. 이렇게 해서 주어를 윤석열 검사로 두 개 다 바꿔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뉴스타파는 지금 해명을 이렇게 합니다. 두 사람이 72분짜리 사담을 나누는 형식이어서 정리를 하더라 그렇게 됐다 했으면은 그러면은 그때 그 대선 T-3일 날 보도를 할 때 그때 전문을 공개를 했어야 되고 그 이후에 MBC를 비롯한 여러 언론에서 전문을 달라고 했어요. 달라고 했는데 안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MBC를 비롯한 그것을 후속 보도를 한 쪽에서 전문을 안 줬기 때문에 본인들이 팩트 체크를 못하고 그대로 내보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전문을 안 준 이유가 있겠죠. 본인들이 이렇게 짜깁기를 했으니까 전문을 못 주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볼 수 없는 상황이에요. 조 변호사님, 그 뉴스타파에서 이제 이 대화의 핵심은 커피가 아니다. 이 조우영에게 박영수 변호사를 소개를 시켜주고 조우영 관련 수사가 무마된지 여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주장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 대선 과정에서 대선 토론회에서 그러니까 그 이재명 당시 후보가 커피 왜 타줬어요? 이걸 물어봤거든요. 이제 그것 때문에 저는 이게 커피가 초점이 돼버렸다는 점에 대해서는 비난의 여론은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뉴스타파가 밝히고 있다시피 이 조우영 씨가 당시에 무마가 됐어요. 근데 무마가 됐는데 4년 뒤에 똑같은 혐의로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받고 처벌을 받습니다. 실형 선고까지 받고 실형까지 다 살다 나오세요. 여기서부터가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니 그 당시에는 왜 이렇게 무마가 됐는데 무마를 해줬다고 했잖아요. 일단은 그래서 이제 뉴스타파에서는 자기들이 이걸 편집을 할 때 봐줬다와 통했다라는 뜻이 같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이제 뭐 편집을 했다고 하지만은 뭐 본인들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그 나름대로 우리가 책임을 물으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중요한 것은 저는 이게 부산저축은행으로 인해서 대장동까지 갔다라고 하는 것의 인과관계가 너무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인과관계가 없어요. 너무 길고 시간적으로 길고 그게 이 조우영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천화동인 6호 지분권자에 해당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지금 얘기가 되다 보니 당시 수사를 했던 팀이 윤석열 당시 검사 팀이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지 문제는 이것을 무마시켰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뒤에 조우영 씨가 처벌 안 받고 그냥 끝나버렸더라면 아무 문제가 없을 수도 있었던 것이에요. 아니 그 부분은 김만배 씨도 이야기를 했는데 윤석열 당시 그 중수부 이과장이 그것을 무마할 위치에 있지도 않았고 그 윤석열 이과장이 수사했던 거는 그 경영진의 다른 부분이에요. 대장동 대출권을 수사한 게 아니에요. 윤석열 검사가. 그 조우영 씨도 그런 말을 했어요. 그것은 자기들을 수사하는 것은 본인의 어떤 경영진 그러니까 정계 로비 같은 이 의혹 때문에 자기가 수사를 받은 것이지 대장동 불법 대출로 수사를 받은 것도 아니고 그것은 윤석열 검사의 소관도 아니었다. 그런데 뭘 그걸 무마를 했다는 이야기죠. 저기 윤석열 검사가 생각을 해보세요. 수사하는 검사가 커피를 타줬다?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어떤 느낌이 옵니까? 봐줬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께서 받아들이기에는요. 그러면 커피를 타줬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봐줬다는 거니까. 근데 그걸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뉴스타파 신학님 그다음에 이 김만배 이 사람들이 다 큰 그림으로 조작을 했을 때 모여서 얘기를 하겠죠. 어떤 식으로 하냐. 이게 만약에 들통날 때는 어떻게 하냐. 저는 이거 그 뉴스타파가 전체를 다 공개한 거는요. 이미 들통날 걸 대비해서 이거 공개하는 거는 그 전환 국면으로 이거는 공개했다고 봐요. 왜냐. 보세요. 그 커피 타준 거는 사소한 거짓말이야. 그건 중요하지 않아. 본질이 너무 중요해.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본질이 중요하면 일단은 국면 전환이 확 되지 않습니까? 이제 본질이 뭔지를 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건 또 시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보세요. 그 비밀이니까 기사를 내지 말아줘라는 그 김만배 지금 얘기가 그 안에 있지 않습니까? 뉴스타파가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는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그다음에 이거는 뭐 조작된 게 아니다라는 식으로. 그런데 이미 이거는 큰 그림 속에서 있는 거기 때문에 미리 다 짠 것 같아요. 이게 들통이 났을 때는 그런 식으로 빠져나가자. 출구 대비용으로
거기다 집어넣는 거죠. 야, 이거 절대 얘기하면 안 돼. 소문 내면 안 돼. 이렇게 해요. 근데 진짜 소문 내지 마라고 얘기하려면 예. 진짜를 얘기해야지 거짓말을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출구 전략까지 다 짜놨다 이렇게 의견 주셨는데 그래서 저는 뉴스타파가 다 공개를 했다고 봐요. 이제 그걸 들으신 분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러니까 저는 정미경 의원님처럼 생각할 수도 있다고 보고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그냥 신앙님이라는, 그러니까 공식적인 어떤 기획된 인터뷰가 아니라 그냥 신앙님이라는 분이 그냥 김만배를 찾아가서 그냥 얘기를 물어봤구나. 계속 저는 그렇게밖에 전 듣지 못했고요. 그리고 글쎄요, 아까 김만배 씨가 이제 출소하면서 한 인터뷰 내용은 저는 신빙성이 하나도 없어요. 솔직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갑자기 꼬리를 내리고 자기에 대한 어떤 앞서 있는 뭐 형사처벌에 대해서 조금 경감하고자 하는 의도로 이제는 뭐 윤석열 대통령 아무 상관없다. 그럴 만한 위치도 아니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저는 엊그저께 출소하면서 한 내용은 별로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네. 뉴스타파는 인터뷰가 진행되던 때 특정 후보를 예상할 수 없었던 시기였던 점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그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2011년에 그 조호영 씨에게 수사 문마해줬다고 진술했는데 지금도 입장은 변화 없으세요? 그 부분은 검찰 수사하면서 제가 뭐 여러 가지 성실하게 답한 부분이 있는데 그 당시에 대검 중수 과장으로서 그런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뉴스타파가 말하는 게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결정되기 50일 전이었기 때문에 특정 후보를 겨냥한 조작 인터뷰는 불가능했다 이러고 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사실 이게 뉴스타파를 통해서 공개가 된 거는 대선 3일 전이기는 했습니다. 맞아요. 그러나 이 문제의 그 대화가 녹음된 건 2021년도 9월 15일이었거든요. 네. 사실 2021년 9월로 다시 돌아가 본다면 그때는 윤석열 당시 후보가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로 확정되기도 50일 전인 상황이었습니다. 결국은 그러면 9월 정도에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뭔가 음해를 할 의도로 또는 공작을 할 의도로 이 대화가 만들어졌다는 것이 시기상 말이 안 되겠느냐라는 지적을 뉴스타파에서 하는 것으로 봐야 될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뉴스타파는 이 녹음이 됐던 시기가 2021년 9월이었던 것을 생각해 본다면 그 대화 자체가 오염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 3일 전에 이 부분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또 판단을 거치지 않았을까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봐야겠습니다. 네. 이게 녹음된 9월 15일이 그 국민의힘 1차 컷오프가 있었던 날이에요. 네. 1차 컷오프 결과는 윤석열이 1등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1등했고 그때부터 앞서 있었고 그다음에 뉴스타파가 핵심을 하나 흐리는 것이 이게 어떻게 보면은 몸통론이 대장령 몸통론이 네. 이재명이 몸통이 아니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윤석열 몸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혹시 윤석열 후보가 나중에 안 됐어도 대장동 몸통은 이재명이 아니다. 이걸 강조할 수가 있는 거죠. 오히려 그것을 초기에 수사를 부실하게 무마를 했던 그렇게 주장을 하는 윤석열의 몸통이지 이재명의 몸통이 아니라는 걸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대선 때 나중에 가령 예를 들어서 홍준표 후보가 됐건 원희룡 후보가 됐건 몸통은 이재명이 아니라는 것을 써먹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을 수가 있는 거죠. 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 녹취를 들어봤는데 기획 인터뷰가 아니다. 공작도 아니고 조작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어제 신앙님 녹음은 들어봤더니 입에서 휘는 게 봤는데 기획 인터뷰가 전혀 아니거든요. 선거법은 공소시효가 지나고 문제가 되지 명예훼손 누구의 명예훼손 공작도 아니고 조작이다. 백두대낮에 상식에 반하는 조작을 뻔뻔하게 시도를 이게 국민들한테 먹힐 리가 없는데. 네, 어제 단식 중에 얘기한 건데 이 대표는 내용이 우리 재판에 꽤 도움이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지금 국민들께서 저 얘기를 믿으시겠어요? 지금 뭐냐면 이걸 또 검찰의 조작이다라고 지금 돌리잖아요. 계속 그런 주장이에요. 네, 그리고 또 이런 내용들 지금 나와 있는 이 뉴스타파에서 허위로 이제 보도하고 윤석열 당시 후보를 대장동 몸통이라고 한 이런 게 밝혀진 게 자기한테 유리하다 또 이런 얘기를 막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옛날에 유시민 씨가 정경심 씨 컴퓨터 가지고 나오는 그러니까 증거 인멸 행위를 뭐라고 그랬냐면
증거 보존 행위래요. 검찰이 증거를 조작할까 봐 증거를 보존하는 이런 식으로 말을 돌려버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그런 방식인 것 같아요. 범죄자가 자기 범죄를 저질러 놓고 그걸 오히려 검찰이 조작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범죄자라고는 방식. 그러니까 이거 예를 일반 네네. 맞습니다. 일반 얘기.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정말 이해가 안 됐던 게 대장동 몸통이 윤석열이다. 예. 이렇게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방식대로 얘기하면 가능한 얘기였겠구나. 왜냐하면 지금 다 검찰이 조작한 거라고 지금 역공을 해버리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정도 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신 분. 저는 대한민국에서 이재명 대표 한 분뿐일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됐으면 어땠을까. 예, 정말 큰일이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좀 개인 의견을 좀 네. 강하게 주셨는데 반론 바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보다 낫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설명해 주시죠. 네, 이재명 대표가 이제 정확하게 어떤 부분을 가지고 본인의 재판에 도움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신지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가 김만배 씨가 얘기한 것이 대장동 건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저는 연관이 있다 없다 이것까지는 뭐 잘 모르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작이 있었다는 부분은 저도 그 부분까지 말 뜻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 부분까지는 네. 저도. 네, 그래서 그렇지만은 지금의 어떤 검찰이 제가 이제 이 뜻을 이해하기로는 네. 지금의 재판 기소된 내용이 네. 검찰의 어떤 조작 수사에 의한 어떤 기획된 것이 아니겠느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진실 이 신학림 씨 재판 녹음 내용이 진실된 거라고 한다면 본인의 지금 대장동 재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상 변호사님, 그 이재명 대표가 이 검찰이 이 신양림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를 한다 이렇게 하니까 이 선거법은 공소시효가 지났고 그다음에 명예훼손은 성립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예, 뭐 일단 선거법 공소시효가 지난 것은 맞죠. 그렇죠. 일단 이재명 대표가 이 얘기를 했던 것의 저는 취지가 그 앞에 있던 기획 인터뷰가 전혀 아니었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한 이야기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 이 녹취록을 들어보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기획됐거나 또는 이제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뭐 민주당이 배후에 있어서 공작을 했다 이런 것에 근거가 되기 어렵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명예훼손이라든지 또는 뭐 선거법 이런 부분은 전혀 해당되지가 않는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검찰에서도 지금 일단 신학림 위원장에 대한 입건한 부분은 배임 수증제와 그리고 청탁금지법 위반. 그러니까 김만배 씨와 그리고 신학림 위원장 사이에 그 부정한 금품들이 오간 부분. 네. 이 부분에 일단 집중을 해서 입건을 한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물론 검찰에서는 수사를 확대해서 이 부분에 배후가 있는지까지 들여다보겠다라는 의지는 분명한 것 같지만 현재로서는 뭐 민주당이나 뭐 이재명 대표 측이 이 부분과 관련돼 있다라는 근거는 나온 사실은 없다라는 말씀 드려야겠습니다. 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가짜 뉴스의 최대 수혜자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라면서 지금 배후설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여권의 국면 전환 프레임이라고 맞서고 있는데 지금 이건 양쪽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니 이게 국면 전환 프레임이라면은 그 처음에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 검찰이 지금 신학림 씨 압수수색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그 전에 있었던 보도들의 내용이 지금 다 나왔고 네. 그다음에 그때 보도했던 언론사에서 MBC도 그렇고 뭐 연합뉴스 TV나 이런 데서 다 사과 방송을 하고 있어요. 네. 사과 방송을 하고 있는 상황이면은 이것은 팩트에 근거해서 검찰의 압수수색이 들어가서 문제가 불거진 것이고 지금 김만배 씨 같은 경우는 이게 그러니까는 가장 최대 수혜자는 이재명 후보일 수밖에 없죠. 그때 0.7% 차이로 졌지만은 만약에 그렇지 않았으면 더 차이가 벌어졌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국민의힘에서는 할 수 있는 입장이고 네. 그리고 김만배 씨 같은 경우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단순한 대장동 업자가 아니고 가령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출마를 하지 못할 뻔하다가 그때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잖아요. 네. 그때 권순일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 아직 의혹이죠. 네. 의혹도 거기도 김만배 씨가 연루가 돼 있고 또 대선 자금을 위해서 대장동에 뭐 400m 저수지를 만들었다. 이것도 아직 완전히 풀리지 않은 의혹이에요. 아직 네. 의혹 단계이지만 거기도 김만배 씨가 관련이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판에 D-3일에 이것을 또 터뜨리는데도 김만배 씨가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김만배 연결고리가 계속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최대 수혜자가 이재명 대표일 수밖에 없고 이재명 대표가 이 사실들을 알았는지 그 부분은 이제
검찰에서 특별수사팀을 가동을 했으니 거기서 밝혀내겠죠. 최대 수혜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랬으면 대통령 되셨겠죠. 최대 수혜자는 아니라는 뜻이고요. 저는 이 사건이 이렇게 지금 예를 들어서 여권이라든지 정부 여당에서 정말 희대의 대선 공작이라고 한다면 예. 아니 선거 끝나고 바로 이거 하셨어야죠. 그래야지 공소법 위반도 잡아낼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와서 1년 6개월이 지난 선거가 끝난 뒤에 이제 와서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 저는 단순히 최근에 언론에 대한 탄압에 대한 그런 하나의 수순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에 최근까지도 일본 오염수 방류 문제라든지 홍범도 장군을 위시한 어떠한 이념 논쟁이 계속되던 어찌 보면 정부 여당의 불리한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는 뭐 언론에 재갈을 물리겠다라는 어떤 의도가 아닌가. 이걸로 인해서 바로 나타난 게 뭐라 했습니까?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장제원 의원은 폐간을 시켜야 된다. 자기들 권한도 아닌데 그냥 없애버려야 된다. 언론사를. 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김기현 대표는 사형시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정말 끔찍한 말을 극단적으로 하고 계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것들이 하나의 국면 전환 프레임과 더불어서 이 과정에서 언론에 대한 탄압을 하려는 것은 아닌가라는 어떤 저는 그런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론 탄압 얘기하셨는데 사실 뉴스타파의 좀 이번 일에 대해서는 지상파에서도 사실 그냥 무작위로 받은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언론 탄압? 아니 사실은 그 국면 전환이요. 너무 말이 안 돼가지고 김대엽 씨 사건하고 김경수 드루킹 사건, 예. 그다음에 그 가까이는 그 생태탕 오세훈 시장 선거 때 이 사건들 보세요. 이게 다 성공했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사실은 이번에 이 커피 사건, 윤석열 대통령의 이 커피 사건이 만약에 성공을 했으면 이들이 그러면 결국 대통령은 이재명인 거예요. 그러면 최대 수혜자인 거 맞잖아요. 네네. 그런데 뉴스타파가 지금 하는 걸 보면은요, 언론은 진실을 말해야 하고 진실을 말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거짓을 말하고 거짓을 말하려고 노력하면 그건 언론이 아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번에 핵심은 뉴스타파가 과연 언론인가 이거를 수사를 통해서 밝혀주고 뭐 이재명 대표의 연루까지 과연 이들이 말하겠습니까? 그건 말하지 않고 꼬리 자르게 할 텐데 적어도 뉴스타파가 무슨 일을 했는지는 수사를 통해서 밝힐 수 있으니까 그거를 제발 밝혀주시고 그다음에 그 폐건할 수 있는지 퇴출시킬 수 있는지 방법을 동원해서 이번에 바로 잡아야지. 안 그러면 김대엽 사건 같은 거, 그다음에 이런 커피 사건, 이런 사건이 아마 계속될 겁니다. 민주주의에 있어서는 투표가 생명인데, 이 선거가 생명인데 이 선거의 투표 제도를 흐리는 이런 일들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뉴스타파는 지금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직접적으로 뭐 개입했다는 건 부정을 하겠죠. 예. 그런데 뭐 짝이 있게 그것이 개입한 흔적이 나온 것이고 언론 탄압이라고 하는데 자 이거 보시면은 JTBC가 보도한 것을 가장 많이 먼저 받은 것은 MBC입니다. 그다음에 뉴스타파 보도를 순차적으로 받은 게 전라일보,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오마이뉴스 이런 신문이에요. 예. 여기에서 보수나 중도 언론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보수나 중도 언론은 그게 기사를 몰라서 안 받은 게 아니고 팩트 체크가 안 된 거예요. 네. 전문을 달라니까 뉴스타파가 전문을 안 주고 네. 그다음에 조호영 씨를 나오는 보도를 해보면 조호영 씨가 이미 그것은 윤석열 후보와의 관계를 끊어버렸기 때문에 네. 기사가 안 된다고 생각해서 안 쓴 거고 이 신문들은 팩트 체크를 안 하고 썼기 때문에 대선 개입 의도가 있다고 보는 거죠. 네, 송 의원님 말씀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주제 보시겠습니다. 어제는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현안에 대한 질문 대신에 인신 공격과 비꼬기로 설전이 이어졌는데요. 먼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안민석 민주당 의원의 설전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시중에 한 장관의 별명을 제가 말씀드릴까요? 지금 여기서 좀 건설적인 질문과 답변이 오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장관이 그동안 했던 무례한 발언, 불손한 태도에 대한 사과를 제가 정중히 드릴 기회를 주려고 했던 것인데 그 얘기를 안민석 의원님이 하시는 게 참 장관은 이상합니다. 국회에 지금 싸우러 온 것이죠. 국민들이 우습죠. 국민들이 두렵기는 합니까? 의원님은 민원인에게 욕설을 하신 분 아닙니까? 지역구의 국민들한테 욕설을 문자로 보내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여기 와서 누굴 가르치려고 든다는 거 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사과하십시오. 자, 사과를 받기 전에는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예.
그리고 위원님 아까 공익제보 말씀하셨는데 위원님은 윤지호라는 사람을 공익제보자로 추켜 세우면서 공익제보의 존재 가치를 무너뜨린 분입니다. 자, 의장님께서 이 법무부 장관에게부터 주의를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과를 받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김영주 국회 부의장도 안민석 의원에 대해서 적절한 질문은 아니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안 의원의 첫 질문이 내년 총선에 출마하냐 이거였거든요. 이게 대정부 질문 첫 질문으로 이게 나와야 됐을까요? 네. 아니죠. 저렇게 하면 안 되죠. 대정부 질문은 국민들 보시기에 정책이나 이런 거 지금 국회의원과 그다음에 우리 정부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고 싶으신 거잖아요. 근데 첫 판부터 지금 건드리잖아요. 도발하고 있어요. 한동훈 장관을. 그랬으면 본인이 도발하고 건드리고 무례한 거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자기는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답변하면 그거에 대해서 꼬투리 잡아가지고 무례하다고 얘기하면서 뭐 사과드릴 수 있는 기회를 줄 테니까 사과하라고. 아니 본인이 왕입니까? 지금 누구에게 무슨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죽하면 세상에 민주당의 부의장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발 그렇게 질문하지 말라고. 정말 안민석 의원은 본인이 먼저 사과하세요. 그다음에 한동훈 장관한테 사과해라 마라 할 자격이 있는 거지 본인이 사과하지 않고 저렇게 하는 건 제발 앞으로 저런 거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이제 한동훈 장관, 이 안 의원이 윤지호 씨를 공익 제보자로 이제 추켜 세웠다 이런 얘기를 언급을 하면서 이 민간업자에게 욕설을 했던 얘기까지 꺼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님한테 하나 배웠어요. 아, 앞으로는 정말 상대방 질답자에게 대한 어떤 사소한 것까지도 과거 뉴스까지도 쏙 공부를 하고 나와야 되겠다. 네, 이거 그렇지 않으면 이거 한동훈 장관 같은 분한테 당하기 십상이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아마 저는 이걸 듣고 있던 안민석 의원도 잊어버리고 있었던 사건이라고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까지 공부를 해서 나오시는 거 보면 참 철저하신데 저는 이 정쟁에서 물론 한동훈 장관이 잘하시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안민석 의원님도 5선 의원으로서 격에 맞지는 않았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우리가 그 한동훈 장관과 법사위 상임위 이런 논란 많이 받지 않습니까? 여기에 파해법을 이런 식으로 가져가면 안 돼요. 감정적으로 아니면 무슨 뭐 사과하십시오. 전 너무 오래된, 너무 올드한 방식이다. 한동훈 장관한테 그렇게 안 통해요. 제가 봤을 때는 안타깝지만은 그래서 지금 민주당 지지자도 그 말씀하세요. 이탄 의원께서 한동훈 장관과의 어떤 질답을 보면 통쾌하다 그렇거든요. 근데 이탄 의원이 무슨 감정적으로 어떻게 소리를 지르거나 그러지 않으시거든요.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안민석 의원님이 어제 그 질의 방법이 조금 미스하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김 부의장도 또 한 장관의 답변을 좀 더 공손하게 하는 거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는데 한동훈 장관과 이모경 의원의 공방이 또 뜨거워지자 정청래 의원은 한 장관을 향해서 좀 큰 소리로 야유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당시 상황도 직접 보시죠. 묻지마 범죄는 증가하고 마약 청정국은 마약 공화국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장관님은 인정 안 하시겠죠? 아니 검수완박해서 마약 수사 못하게 해놓고서 그걸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이상하죠? 장관님 요새 호신용품이 호황을 누리고 있어요. 예? 아니 저기 정청래 의원은 계속 소리를 지르셔가지고 잘 안 들립니다 제가. 뭐라고요? 자. 정청래 의원님 질문하실 말 있으면 나와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잠시만요. 계속 지금 소리를 지르고 계시는데요. 잠시만요. 지금 국민들이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야유를 하시면 어떻게 답변하겠어요? 저 우리 국민들이 다 보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 오늘 대정부집 마지막 날입니다. 조금이라도 정부 측 얘기를 듣고 다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화가 나시군 마음이 급하시더라도 조금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청래 의원님 정상적인 질답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정 의원님 야구장 오셨습니까? 이렇게 자꾸 야유를 하세요. 뭐라고요? 의원님 그렇게 반말로 야유를 하시면 국민들께서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정청래 의원님.
자, 이 본회의장에 이 전반부에 이제 초등학생 한 40여 명이 참관을 하고 있었다 그래요. 이런 설전들이 야당 의원과 이 국무위원 사이에 계속 벌어졌는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좀 보셨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른들이 봐도 참 낯뜨거운 상황인데요. 저 자리에 초등학생들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니까 더 아찔한 생각이 듭니다. 초등학생들이 보기에 본인들이 하는 학생회보다도 못하다라는 생각했을 것 같고요. 그러나 저렇게 여야 간에 또는 또 국무위원과 국회의원 간의 설전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자체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변화가 필요할 것 같고요. 내년 총선이 정말 그래서 더 중요한 것 같고 국회의원들도 또 국무위원들도 태도뿐만 아니라 자질과 실력까지 겸비한 사람들로 다 꾸려지기를 바라는 것 국민들 모두의 마음일 것 같습니다. 네, 정치권 쟁점은 여기까지 짚겠습니다. 감사합니다.